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못 드려서 진심으로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데 광고도 덤으로 이제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 막 구독 가입자 받고 유료 서비스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그분들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드시고 수익 창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광고 봐주시니까 그 덕분에 이제 저는 유료로 안 하는 건데, 유료로 처음부터 이제 할 생각도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트윗에 올린 거, 기사를 쓴 거, 그것을 인용해서 저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도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따로 그런 어떤 그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이 그렇게 특출나게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제 보시거나 오후에 보셔도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봐주시면 저는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제로엣지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정치하고 사실 관련된 건데,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게 사실 정치, 경제하고 다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져서 좀 이런 여파가 좀 향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시진핑이 로마 정상회담에 가지 않을 것이며 중국 대사는 G20 관리들에게 알립니다 라는 얘기가 오늘 외신에서 새벽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거다, 분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넌지시 유추할 수가 있고, 22 라가르드 총재가 연말이 오기 전에 경제는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풀릴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이걸 캡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우리의 통화 정책이 이러한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거에 관해서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ECB 총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에 과도하게 반응 안 하겠다. 그 얘기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발언을 억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돈 가치가 하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지불이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브라질 연방 차관이 어우로 리베로라는 분이 브라질 사람들이 곧 집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맥도날드까지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건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남미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전 세계가 전염되는 어떤 이 가상자산 세계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선진국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 사는 나라들도 향후에 후진국부터 남미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는데, 아마 그들은 추후에 아마 나중에 오피셜하게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가상자산을 미국에서 달러 대신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전 세계 경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후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G7 특히나. 자, 그리고 여기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거는 조시 라거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조시 라거는 스탠다드하게 차트를 되게 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측하신 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약간의 미온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향후에 200달러 정도 상승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과 옆으로 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 이후에 쭉 이제 상승세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지금 목표치 하는 거는 3,600
달러 정도, 3,600달러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간의 가격인 모르겠지만 데칼코마니로 그대로 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든 말든 이제 결정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수요가 올겨울 계속 상승 예정이다. 건화물 운송시장 강세 전망.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항구가 있으면 그 안에 계속 물건이 공산품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못 구한대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구인난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인플레이션 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 자, 이거 크립토 독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여기 공백이 있죠. 여기도 크게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밑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여기만 옆으로 횡보를 조금만 밀어주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걸 캡처하기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은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마 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의 이제 차트를 가져와서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비트코인이 근데 먼저 올라간다는 자체는 우리 알트코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0% 정도나 25%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알트를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볼링 웨지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약간의 상승과 그리고 나서 하락이 있을 거다. 11일 날 넘어가기까지. 그리고 나서 엄청난 파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총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11일까지 뭐 힘든 구간이 만약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버티시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건 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랜 B가 해제를 하죠. 비트코인이 5만 달러다. 지금 현재 5만 달러다. 근데 단지 26%만 더 상승하면 6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얘기를 했죠. 10월 달에 6만 3천 달러까지 찍을 거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당장 6만 3천 달러까지 찍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거의 10월 초잖아요. 아직까지 갈 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인프라 법안에 어떤 그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화당은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부채한도 협상도 마찬가지고, 자, 인프라 법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선 그냥 맹목적인 테이퍼링이나, 자, 경제학자들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한다면 된다는데, 인프라 법안을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끌고 나온 게 올해 초에 공약으로 이분이 끌고 나온 게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이미 플랜을 갖고 있고, 우리는 중간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거죠.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러나 결론은 이거예요. 인프라 법안의 통과, 인프라 법안이 깔리는 거. 자, 거기서 세수 창출과 모든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법안은 아마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아마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거꾸로 놓은 건데, 이거는 어쩔 때 보면 좀 우리가 좀 보기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트를 거꾸로 보통 전문가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 무로라는 사람인데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란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거꾸로 뒤집어서 역헤드 숄더 패턴이다. 그래서 거대한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자, 거의 한 1년간에 걸친 거대한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그래서 뭐 8만 달러까지 찍을 거다. 올해 연말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응원한다.
뭐 확신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세 분이 그 후보가 있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다시 연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시 연장해서 연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연준의 키를 또다시 잡는다면 아마도 내년 어느 순간까지 거대한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계속 녹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업비트에는 신고 수리 중 발급, 국내 뭐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코빗이 제2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증하고 막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빗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업비트 같이 좀 즉각 빠르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업비트는 이번에도 송버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공시는 냈잖아요. 그거 뭐 아직 그러니까 지급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좀 공시 내주시고 나중에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송버드 코인 상장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약간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좀 운영 방침 중에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코빗만의 전략이 있겠지만 그리고 넥슨하고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하는 어떤 그런 오피셜한 마케팅을 어느 순간은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빗의 어떤 그 볼륨이 많이 늘어나고 고객이 많이 늘어나려면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컴 샤크의 차트적인 관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52,000달러 정도 52,000에서 53,000달러까지 거기까지는 자기는 매도를 일단 안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52,000에서 53,000달러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약간 매도할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한대요. 이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코인들을 지금 하냐 커스터디 서비스를 그래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요 네 가지 코인 지금 현재는 네 가지 코인인데 향후에 이제 속속들이 다른 코인들도 아마 등장을 시키겠죠. 커스터디 서비스는 뭔지 아시죠? 이 가상자산을 내가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셀시우스랑 블록바이를 태클을 걸었죠. 근데 블록바이에 관한 공청회가 13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셀시우스는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랜딩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이걸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커스터디와 랜딩 서비스의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판에 상충하는 부분은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국민은행도 향후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 여기 영배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진짜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보면서 삼성전자를 15년 넘게 투자하면서 3년이 넘는 긴 횡보를 2번이나 겪었다. 애플을 8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85%의 폭락도 경험했다. 테슬라는 7년 동안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수없이 반복됐다.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폭락도 아닌 급등락이 심한 것도 아닌 기나긴 횡보장이었다. 이처럼 장기 투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다.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나와의 싸움이며 내 스스로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연배가 되게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연륜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를 겪으면 아마 손절하고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 쓰신 거 하나만 봐도 이분의 어떤 그 깊이가 딱 다 나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